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도 함께 보고돼 내일 본회의에서 잇따라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뒤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해 현재 남북 관계가 파탄났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맞장 붙인 가짜 평화쇼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불러왔다고 반박했습니다. 학원에 문제를 판 현직 교사 가운데 24명이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5억 원 가까이 받은 교사부터 억대 돈을 받은 교사도 다수인데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2000cc 미만 자동차가 생업용으로 쓰이면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도록 해 21만 명이 더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경남 남해안과 동해안 등에 최고 120에서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폭우로 피해가 컸던 지역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애초 오늘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만 예정돼 있었지만 어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면서 국회법에 따라 접수 이후 첫 본회의인 오늘 체포동의안 보고 절차도 진행됩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도 본회의에 함께 보고될 예정입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 표결 원칙에 따라서 내일 본회의에 따라 잇따라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내일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병상 단식을 이어가는 이 대표 체포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친명계와 방탄 국회 비판을 더는 받아선 안 된다는 비명계 간 내홍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병상에서도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수액 치료만 받고 음식은 전혀 먹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는 끝없이 떨어지는 나락 같다.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단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고 국정쇄신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등 단식을 시작하며 내건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정치적 승부수를 거둬들이지 않은 겁니다. 당 지도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 추진 등으로 여권을 압박하며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는 국정쇄신입니다. 민주당이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고 내각 총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현실로 다가온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고민하는 기류가 역력합니다. 당장 비명계를 중심으론 이 대표 건강에 대한 도의적 염려와는 별개로 체포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가결하더라도 분열의 길로 가지 않을 방법은 대표께서 6월 달에 말씀하셨듯이 이거 가결시켜주라. 첫 번째 체포안이 부결된 이후 이 대표가 직접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언한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건데 당 주류인 친명계 생각은 다릅니다. 무도한 정권에 맞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1야당의 수장을 지켜야 한다며 체포안 반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결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거다. 이건 올가미 수준이 아니라 벼랑에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거다. 병상 단식을 강행하는 이 대표에 대한 동정 여론이 확산하면서
민주당 내에선 부결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인데 여당은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 개인 비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민주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건 전형적인 집단 사고의 오류라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을 염두에 두고 표결에 나서라며 가결을 압박했습니다. 방탄이라는 뻔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정쟁의 시간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명한 유감을 표합니다. 방탄은 어떤 이름을 붙여도 방탄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표결이 이뤄질 걸로 예상되는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도 국정 운영을 방해하려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현직 총리 해임 건의안이란 초유의 상황을 놓고 정치권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남북 관계가 파탄났다며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제 지표도 지금보다 좋았다고 강조했는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가짜 평화쇼가 북한의 위협을 키웠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첫 서울 행선지는 이재명 대표가 입원한 병원이었습니다. 지난 1일 단식 중인 이 대표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지적한 데 이어 이번엔 직접 이 대표를 찾은 겁니다. 솔직히 이제는 이 대표 혼자 몸이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지금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다시 또 일어서기를 바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표면적으론 야권 원로로서 이 대표의 건강을 우려하며 단식을 만류한 거지만 행보의 이면엔 현 정부에 대한 비판 메시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공통의 적을 둔 만큼 문 전 대통령이 당 내부적으로 껄끄러운 관계인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대표 병문안 이후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행사장에서 내놓은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예상보다 수위가 높았습니다.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미일 삼각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 건데 경제 성과에 대한 지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보다 좋았다며 평화가 곧 경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출 증가, 무역 수지 흑자 규모, 외환 보유고, 물가, 주가 지수, 외국인 투자액 등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보다 좋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대신 국민의힘이 문 전 대통령의 언급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맞장구 친 가짜 평화쇼는 한층 고조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불러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북한을 대변이라도 하는 듯한 여전한 북한 몸과 허울 좋은 거짓 평화에 매달린 그들만의 인식은 한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경제는 통계 조작으로 이뤄진 거라며 부동산과 소득, 일자리 정책 관련 통계가 조작된 정황이 있다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부각했습니다. 엄정한 수사 촉구 등 파상 공세를 예고한 건데 전임 정부 인사들과 민주당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아 전현 정권 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사법부 편향성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의 친분을 거론하며 사법부 독립훼손 우려를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기울어진 법원을 바로잡을 적임자라고 반박했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6년 동안 사법부를 이끌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이균용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처가 소유 비상장 주식에 대한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유학 중인 자녀의 송금한 내역도 빠져 증여세 탈루가 의심된다며 대법원 수장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비상장 주식 10억입니다. 10억. 이거 어떻게 신고하는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쨌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과 후보자 사이 사적 친분을 거론하며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이 후보자의 의지에도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나아가 최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법원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수없이 다른 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거의 360번 가량 영장 발부가 되고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상당한 통제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되는 것 중에 기각되는 것도 있고 발부되는 것도 있고. 삼권 분립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는 야당의 지적에 여당은 발끈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이 이딴 좌편향 재판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이 후보자는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법관의 이념과 성향을 드러낸 판결을 멈출 적임자라는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한 대법관 14명 중에 7명이 우리법 연구회 또 인권법 연구회 또는 민변 출신으로 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법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을 신중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 역시 전례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다며 내로남불식 정치 공세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김 대법원장인 경우는 92건, 지금 후보자는 175건, 한 2배 가까이 됩니다. 지금 답정너식으로 이것을 이유로 혹시 떨어뜨리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대법원장 후보자는 장관과 달리 국회에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한 상황에서 여러 쟁점 현안을 둘러싼 대치정국까지 이어지는 터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광복절 특별 사면에 사법부 입장에서 그런 사면은 없었다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전 구청장이 본인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선거에 다시 출마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다만 확정 판결이 선고된 다음에는 사법부의 손을 떠나는 것이라며 사법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것은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 아들이 20살 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은 자세한 과정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아들은 자신과 관련이 없이 들어간 것이라며 이른바 아빠 찬스가 사실이면 사퇴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5박 6일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로부터 공격형 무인기를 선물받고 귀국했는데요. 외교부는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귀국 소식을 보도한 날, 푸틴 동지와 러시아 정부와 인민들과의 동지적 우위와 친선의 유대를 더욱 두터이 하시고 조로 관계 발전에 새로운 창을 열어놓으시었습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했습니다. 장 차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기간 이루어진 북러 간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논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군사협력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장 차관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상임이사국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 창설을 주도한 당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우리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공조해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한러 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측은 김 위원장에게 공격형 드론 5대 등을 선물로 건넸습니다.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와 북한에 대한 모든 산업용, 기계류, 그리고 운송수당 등 금수품의 직접 간접적인 제공을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러 간 어떤 무기 이전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러시아도 직접 찬성했던 결의안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를 포함해 여러 유엔 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북러 무기 거래를 지원하려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 데 이어 필요시 새로운 제재도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남서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와 발달하고 동풍이 가세하면서 남해안과 동해안에 호우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까지 경남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 최고 150mm 이상, 전남 남해안과 동해안에도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주말 폭우로 피해가 컸던 남해안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비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다음 달부터 적용될 4분기 전기요금이 관심입니다. 한전의 재무 상황을 봐선 요금을 올려야 하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한전은 4분기를 앞두고 전기요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기한 내에 4분기 전기요금이 결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정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이미 2차례 전기요금을 올렸지만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 때문에 한전의 재정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발전사에서 전기를 구입한 가격과 소비자에게 파는 가격의 차이가 6월엔 31원까지 올라갔으나 7월엔 7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동절기를 앞두고 국제 LNG 가격도 올라갈 것으로 보여 4분기에는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가 커지는 역마진 구조가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천연가스는 유가 연동용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유가가 오르면 국내에 들어오는 천연가스 가격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한전의 전력 구입비가 4분기에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더구나 내년 4월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추석 연휴 전에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올해 초 난방비 폭탄 이후 2분기 전기요금은 한 달 반이나 인상이 지연됐고 한전 사장이 물러나는 등 진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전의 누적 적자는 48조 원에 달해 연말로 갈수록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전이 발표한 25조 7천억 원 규모의 자구안도 사실상 진행된 게 없어 전기요금 인상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결국 4분기 전기요금은 국민 여론과 국제 에너지 가격 흐름을 살펴보며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다 소폭 인상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유지했습니다. OECD는 9월 중간 경제 전망 발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1.5%, 내년엔 2.1%로 지난 6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올해 3.4%, 내년 2.6%로 6월 전망 때와 같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0.3%포인트 상승한 3%를 내년엔 0.2%포인트 하락한 2.7%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을 3년 동안 21만 명 늘리는 등 빈곤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수급자 문턱을 낮추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기준액을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를 늘리는 건 2017년 이후 7년 만입니다. 먼저 내년에 32%로 올리면 1인 가구의 생계비는 최대 71만 원, 4인 가구는 18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2000cc 미만 자동차가 생업용으로 쓰이면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도록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3년 동안 21만 명이 더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의료급여도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합니다. 내년부터는 가족 중에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따지지 않고 의료급여가 지급되고
입원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73곳에서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됩니다. 기존의 중위소득의 47%까지 주어졌던 주거급여는 3년 안에 50%까지 점진적으로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주거급여 수급자는 3년 동안 19만 5천 명 늘어나게 됩니다.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급여 역시 인상합니다.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학령에 따라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여전히 상당한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는 약자복지 실현을 위한 앞으로의 3년간의 제도 개선 과제를 담았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아직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66만 명에 이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빈곤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내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2조 원 늘렸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학원에 문제를 판 현직 교사 가운데 24명이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제4차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범정부 대응 협의회를 열어 문항 판매 사실을 숨긴 채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교사 4명을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이 중에 2명을 포함한 22명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과 비밀유지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의뢰된 22명은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뒤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에게 거액을 주고 문항을 사들인 사교육 업체 21곳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옛 연인을 찾아가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피해자 어머니도 다치게 한 30대 남성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남성은 법원에 반성문을 6차례나 제출했는데 정작 유족들은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채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하고 피해자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30대 남성 A씨의 첫 재판. 검찰은 A씨가 잠정 조치를 위반하고 피해자를 수차례 스토킹한 끝에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어린 자녀를 비롯해 범행 현장을 목격한 유족의 정신적 고통도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계획된 범죄였습니까?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숨진 피해자에게 죄송하지 않으세요?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 사용에도 동의했습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A씨는 재판 내내 담담한 모습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이를 지켜본 유족은 A씨가 고개 한 번 숙이지 않더라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반성을 안 하고 있어서 사실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너무 깜짝 놀랐고요. 오늘 다녀오고 나니까 정말 엄벌에 처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달 10일 기소된 뒤 최근까지 반성문을 6차례 써서 법원에 낸 A씨. 그러나 유족은 A씨에게 사과할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며 분노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4만 4천여 명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족분들께서 가장 희망하시는 것은 고인이 되신 피해자분과 어린 딸을 위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엄마를 잃고 충격에 빠진 6살 딸에 대한 심리 검증 결과도 내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공판기일은 다음 달 27일로 잡힌 가운데 이날은 피해자의 동생이 증인으로 출석해 유족이 겪는 정신적 피해를 증언할 예정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승객들을 밀치고 지나가 흉기 난동 오해를 일으키고 시민을 다치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최근 폭행치상과 업무 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 20분쯤 을지로 4가역으로 향하던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승객들을 밀치며 중앙 통로를 걸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승객들은 A씨가 흉기 난동을 부린다고 착각해 뒤엉키며 도망갔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 밀리고 넘어지며 18명이 다쳤습니다. A씨는 열차 안을 빨리 지나가고 싶은데 사람이 많아 그냥 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공사 중인 경기 양주시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과속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유족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합니다. 제보는 Y,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1일 새벽 복선 구간을 달리던 오토바이가 급히 방향을 틀더니 도로 한가운데 공사장 안전시설물을 들이받습니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명은 그대로 튕겨나가 전봇대에 부딪혔고 어깨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은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운전자가 시속 40km 구간 도로에서 과속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유족은 사고 원인이 공사 현장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인명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얘가 이제 중심을 잃고 도로 쪽으로 가까이 오다가 이 안전 패스를 지금 충돌하게 된 사건이거든요. 유족들의 주장이 근거가 있는지 당시 사고 현장 상황을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사고 다음 날 유족이 현장을 다시 찾아보니 커브길로 진입하는 차선이 도로 중앙 공사장 안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또 공사장 앞에서 차선이 뚝 끊기는 데다가 급회전 구간이라 사고가 났을 때처럼 새벽엔 어디로 가야 할지 더 알기 어렵습니다. 도로를 점용해 공사할 때 노면의 기존 표시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지침에 어긋납니다. 실제로 인명사고 이후에야 뒤늦게 차선을 새로 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차선은 이처럼 흔적만 남아있고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차량들이 제대로 주행할 수 있도록 방향 표시가 새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의 차선이 문제가 된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전력은 경기 양주시로부터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 2년째 송전선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차선에 대한 안전 문제를 지적해왔고 결국 지자체가 지난 3월 펜스 주변 차선을 새로 칠하라고 공문까지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펜스만 치고 그냥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또 이 구간에서 사고도 몇 번 났고 그래서 늘 우리 주민들은 위험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이 과속 여부만 따져 수사를 끝내려 한다며 유족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사가 철저하게 진행돼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만 몰고 가는. 경찰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를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며 과속 여부를 먼저 살핀 뒤 이후 따져볼 문제란 입장입니다. 경기 양주시는 차선 도색을 권고할 수는 있어도 관리 책임은 한전에 있다는 입장이고 한전은 안전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족은 차선폭 감소 표시나 위험 표지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도로공사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판례를 근거로 검찰 수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거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접수된 체포동의 요구서를 어제 제거했다고 대변인실이 전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붙여져야 하는 만큼 본회의 보고 절차 등을 거쳐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권유하고 격려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어제 서울 녹색병원에서 이 대표를 만나 단식에 대해 위로하고 만류하고 싶어 왔다고 말했다고 한민수 대변인이 비공개 면담 뒤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세상이 망가지고 끝없이 떨어지는 나락 같아 단식할 수밖에 없다며 문 전 대통령이 이런 걸음까지 하게 해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만난 이후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전현 정부 성적표를 비교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경제의 규모, 즉 GDP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뿐입니다. 이어달리기가 중단되었던 정부 기간에는 국민 소득이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습니다. 역대 정부 중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뿐입니다.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 이런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결코 뒤로 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검찰이 성역 없는 강제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면 조작에 정점이 되는 것이고 몰랐다면 청와대 보고체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이 있다고 언급할 당시는 통계 조작의 한복판에 있던 시기라고 지적하면서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오늘 군 검찰에 다시 출석합니다. 박 전 단장 측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에게 오늘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민간 경찰에 사건 기록을 넘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그래픽을 잘못 사용한 YTN 방송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편집부 PD 등 3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기술적인 방송사고와 관련한 이례적인 압수수색 시도에 전례 없는 수사권 남용은 물론 언론 탄압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10일 YTN의 방송사고가 명예훼손인지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보도에 관여한 YTN 뉴스 PD와 편집부장, 그래픽 담당자 등이 대상으로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 확보가 목적으로 보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YTN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3억 원대 손배소를 제기한 지 한 달 만입니다.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이 위원장 측은 고소장을 통해 YTN이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방송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YTN은 형사고소 이후 4차례에 걸친 경찰의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내부 전산 기록까지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해왔습니다. YTN은 기술적 실수로 인한 방송사고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건 전례를 찾기 힘든 수사권 남용이라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언론노조는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폭압적인 언론 탄압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왜 언론에 입을 틀어막으려 하는가? 왜 온갖 권력과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는가? YTN 기자협회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사검증 단독 보도를 했던 기자들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 시도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당시 보도에 관여한 YTN 기획탐사팀 기자 3명도 잇따라 불러 별도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후배 기자들이, 동료 기자들이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도 받았고 회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경위 파악도 나섰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언론 겁주기 의도가 그대로 반영된 거라며 정권 눈치 보기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임의 수사가 원칙이고 강제 수사는 상당히 예외적인 수사 방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위법, 부당한 수사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 YTN 방송사고와 이 위원장 검증 보도에 대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는 언론 입막음 행위나 다름없다며 즉각 취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대전에서 숨진 초등학교 교사는 학부모 악성 민원이 이어지자 병가를 냈었는데요. 당시에 대신 해당 학급을 맡았던 교사 역시 교권 침해와 학부모 민원 등을 이유로 조기에 그만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대전에서 숨진 초등학교 교사는 지난 2019년 담임을 맡은 뒤 학부모 악성 민원이 제기돼 그해 11월 병가를 냈습니다. 이후 35년 경력의 기간제 교사가 해당 학급을 맡았는데 이 교사도 약속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담임을 그만둔 거로 확인됐습니다. 교사노조가 공개한 교사 증언에는 욕설과 수업 방해 등 특정 학생들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대전 IC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모멸감은 제 그동안의 교직 경험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너무나도 상세히 기억을 하고 그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짝꿍을 괴롭히던 학생을 따로 불러 지도했더니 그날 오후 바로 학부모 민원이 들어왔다는 말을 학교 관리자한테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교사로서 교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판단했고 약속된 40여일을 채우지 못한 채 일주일여 만에 그만두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무능감 속에서 내가 교사로서 나를 반드시 세워서 얘네들 앞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전 교사노조는 이 같은 교권 침해를 숨진 초등학교 교사 역시 당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해 숨진 거라면서 고인의 사망이 개인 문제가 아니라 모순된 교직사회가 만든 사회적 죽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학생으로부터의 교권 침해, 악성 민원, 미온적인 관리자의 태도,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선생님들에게 큰 부담, 스트레스, 악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교육청은 진상조사반에서 해당 기간제 교사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노조는 오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고인의 순직 인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나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학교마다 변호사를 두고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보호 신속 대응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대처, 치유까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우선 1학교 1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학교마다 수시로 법률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신속 대응팀을 설치해서 관련 사안 조사부터 법률 대응을 돕고 무구성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 대리 고발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언급했습니다. 파트루셰프 서기는 현지 시간 1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하면서 10월 국제협력을 위한 1대1로 포럼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양자 협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양국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지난 3월 이 시 주석의 러시아 국빈 방문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애타게 기다리는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전차가 곧 우크라이나에 도착한다고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반격이 예상보다 더디지만 꾸준히 전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50여 개국 국방 관계자들의 임시협의체인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의 13차 회의가 독일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에서 열렸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미군의 주력 전차인 M1 에이브럼스 전차의 도착 소식을 알렸습니다. I'm also pleased to announce that the M1 Abrams tanks that the United States had previously committed to will be entering Ukraine soon. 미국은 지난 1월 에이브럼스 전차 31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파괴력이 큰
열화 우라늄탄도 장착하게 됩니다. 에이브럼스 전차는 견고한 장갑과 강력한 화력으로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군에 대한 반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지원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We also held productive meetings and made some new announcements on support from our partners from different countries on tanks, missiles, ammunition, demining equipment. 군 지도자들은 반격의 공세가 너무 느리다는 비판에 대해 실전은 도상 계획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That's the difference between war on paper and real war. There are real human beings in real vehicles moving across real minefields, getting blown up, killed, wounded, etc. 우크라이나 군이 어려운 싸움에서 러시아군의 지뢰밭을 뚫고 꾸준히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50여 개국 국방장관과 관계자가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9월 20일 수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22대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합당 형식으로 국민의힘에 합류합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9시 반 입당 행사를 열고 조 의원을 비롯한 영업 인사들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조 의원은 열흘 전쯤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연립정당을 만들려 한다며 합당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일할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앞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아파트에서 집단 마약 투약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주요 피해자 2명이 오늘 구속된 채 검찰에 넘겨집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경찰관이 떨어져 숨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마약을 구매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를 흉기로 위협한 뒤 람보르기니 차량을 타고 달아난 운전자가 오늘 검찰에 넘겨집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오전 특수협박과 무면허 운전 혐의 등을 받는 30살 남성 홍모 씨를 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세계 탁구 최강 중국을 넘어 아시아 정상을 넘보는 신유빈 선수가 결전지 항저우에 도착했습니다. 사상 첫 금메달에 도전하는 여자 축구 대표팀도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항저우 현지에서 허재원 기자입니다. 탁구 대표팀의 막내 신유빈이 특유의 밝은 미소와 함께 항저우 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잘 나와요? 네. 최강 중국을 적지에서 상대해야 하지만 부담감은 내려놓고 후회 없는 한판 대결을 벼르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이라고 딱히 다를 건 없고 그냥 늘 하던 대로 제가 훈련했던 거를 경기에서 써먹는 게 가장 큰 목표로 생각하고 신유빈은 여자 단식에서 우리 선수 중 가장 높은 세계 랭킹 9위, 복식에서는 전지희와 함께 1위를 달리는 명실상부한 에이스입니다. 올해 5월 세계선수권 여자 복식에서 한국 탁구에 36년 만에 은메달을 남겼고 기세를 몰아 2002년 부산대회 이후 끊긴 금맥을 21년 만에 다시 잇겠다는 각오입니다. 어느 선수도 쉬운 상대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서 착실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탁구와 함께 여자 축구대표팀도 항저우에 입성했습니다.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아쉬움을 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씻기 위해 고강도 훈련을 이겨냈습니다. 예선 3경기에 더 집중하고 좋은 경기로 분위기를 이끌어 나간다면 충분히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좋은 경기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대진표가 갑자기 바뀌면서 8강에서 일본이 아닌 북한과 맞대결을 치를 가능성이 생겨 더욱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항저우에서 350km 떨어진 윈저우에서 적응 훈련을 한 뒤 22일 미얀마와 첫 경기에 나섭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아시안게임을 준비해온 우리 선수들은 결전지 항저우 땅을 밟은 이 순간부터 마지막 결실을 향해 달려갑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코로나19가 잦아들고 있지만 인플루엔자, 즉 독감 유행은 오히려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독감 예방 접종률이 지난 겨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오늘부터 무료 예방 접종이 시작되니 일정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김희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9월 중순 독감 환자가 늘면서 유행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코로나19로 잠잠했던 독감이 3년 만에 기승을 부린 겁니다. 그런데 독감 유행이 이례적으로 1년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10명 남짓으로 유행 기준을 2배 넘어서면서 유행주의보가 해제되기도 전에 다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독감이 잠잠해서 자연 면역이 감소했다는 지적입니다. 3년 동안에 독감에 노출이 되지 않았던 어린이들이나 영유아, 면역이 약한 고령층 중심으로 감염이 많이 됐고요. 두 번째는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에 더 그 전파력이 지속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독감 유행 속에 지난 겨울 어린이 독감 예방 접종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오히려 독감 예방에는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오늘 독감 예방접종을 처음 하는 어린이를 시작으로 무료 접종이 시작됩니다. 생후 6개월에서 9세 미만 어린이 가운데 처음 독감 백신을 맞는 경우 오늘부터 1차를 맞고 4주 뒤 2차 접종을 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어린이와 임신부, 노인까지 차례대로 이뤄집니다. 방역당국은 통상 환절기부터 시작해 갈수록 독감 유행이 심해지는 만큼 예방접종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마스크를 벗고 맞는 첫 겨울이어서 위생수칙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공식 출범에 맞춰 55년 동안 사용한 전국경제인연합회 간판을 내리고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한경협은 어제 류진 회장과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 표지석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류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경제인협회가 이름을 바꾼 것은 창립 당시 초심을 되새기고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립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비구름은 주로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데요. 비는 오전 중에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 확대하겠고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 시간당 최고 6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의 양은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 산간 많은 곳에 150mm 이상, 강원 영동과 그 밖에 충청 이남 지방으로도 최고 100에서 12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수도권과 영서 지방으로는 1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곳에 따라 국지성 호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2.2도, 청주 23.2도, 부산은 22.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낮아 한낮에도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3도, 대전 24도, 광주와 대구는 25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전 북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서울 아침 기온이 17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쌀쌀한 가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